워싱턴 대 몬트리올입니다. 예, 결국 이제 몬트리올이 마지막 경기를 기적적으로 잡아내게 되면서 기적적이라고 해야 되나? 기적적이진 않았죠. 사실 이제 이 캐롤라이나가 결국 이제 주전들 휴식을 주는 과정에서 또 이제 좀 도와줬죠, 그죠? 이제 그거 이제 또 도움도 이제 뭐 잘 받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승리를 거뒀고 결국 이제 워싱턴 대 몬트리올 1라운드 대결이 뭐 성립이 됐습니다. 뭐 콜럼버스 입장이 참 아쉬웠죠. 콜럼버스가 마지막 경기도 이겼는데 예, 오타와 한 번만 더 이겼으면 됐는데 오타와 그 3연전에서 1승 2패를 하기도 했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 아무튼 이제 몬트리올 올라오게 됐습니다. 뭐 이거 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죠. 이 두 팀은 2010년에 만났던 적이 있고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리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예, 2승 1패인데 연장패 한 번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워싱턴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냥 이제 승패로 따지면 2승 1패니까 몬트리올도 뭐 이만큼은 괜찮은 것도 맞지만 뭐 1패도 어쨌든 연장패였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 첫 경기 10월 31일 워싱턴 6대3 승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12월 7일 날 워싱턴 승리 4대2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가 1월 10일이었는데 몬트리올 연장승 3대2로 거두게 되면서 정규 시즌 워싱턴이 2승 1패, 뭐 그냥 이렇게 갑시다. 2승 1연장패인데 그래서 이제 괜찮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맞상대를 했을 때 좋았던 선수들은 톰 윌슨 선수가 3골 1어시스트 아주 좋았죠. 이번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윌슨 선수를 터프함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유형의 선수를 막을 만한 대응 카드가 물론 이제 공격진에는 예를 들면 뭐 갤러거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비수가 어쨌든 1대1로 윌슨이랑 이렇게 좀 매치업이 된다라든가 이런 이제 그 변수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의 대응, 뭐 마테송이라든가 사바르도 사실 요즘에 좀 나이가 들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 부분에 대응이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이제 그걸 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난 3경기에서 3골 1어시스트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타스 선수가 1골 3어시스트 했었고요. 오베치킨 선수도 2경기 출장에서 1골 2어시스트, 그리고 딜런 스트롬 선수 1골 2어시스트였네요. 존 칼슨 선수 2어시스트 활약이 있었고, 페르바리 선수 포인트 없었는데 21분 뛰었고요. 시크란 선수도 2포인트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골문은 린드그런 선수가 2경기를 출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전은 톰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린드그런의 2경기를 나온 거는 뭐 이런 일정상이 이런 여러 가지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당연히 이제 전 몬트리올 선수인 것도 조금은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투백의 예를 들면은 뒷경기가 조금 더 강한 상대라든가 앞경기가 조금 더 강한 상대라든가 이러면 이제 조금 더 강한 골리를 내면 이제 그런 일정들이 여러 가지 뭐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타이트한 원정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는 와중에서 몬트리올을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몬트리올 아주 이제 강력한 팀은 아니니까 백업을 쓰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린드그런 선수가 더 많은 경기를 출장을 했다는 겁니다. 로건 톰슨보다 2.19 이 평균 실점은 낮았는데 세이브 성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이제 뭐 근데 2경기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몬트리올 워싱턴 상대로 좋았던 선수는 코필드 선수입니다. 3골 2어시스트 활약이 있었고 스즈키 선수도 마찬가지로 좋았네요. 2골 2어시스트. 그리고 랜던 갤러거 선수와 앤더슨 선수가 각각 한 골씩을 득점을 했습니다. 1라인에서 이렇게 좀 많은 득점을 한 걸 제외를 하면 사실 다른 라인에서는 그게 그렇게 뭐 크게 예를 들면 이제 요 선수들을 조금 보충을 해줄 만한 뭐 3경기에서 한 2포인트 이상씩 올린 이런 친구들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레이너슨 선수 3경기에 4포인트 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어요. 좋았지. 괜찮았다가 아니라. 마테송 선수 같은 경우에는 27분을 뛰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소환할 모습이 나왔고 카레 선수는 한 경기 뛰었고 21분 21초이었습니다. 재밌는 게 골리가 3명이 나왔습니다. 프리모, 도베슈, 그리고 누구냐? 몽템보 이렇게 3명 다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성적이 도베슈였는데 이것도 이제 뭐 린드 그런 거 마찬가지로 평균 실점은 괜찮은데 뭐 세이브 성률까지 이제 이렇게 포함을 했을 때는 또 약간 갸웃거리게 하는 그림이 있고 이거보다 안 좋으면 더 어떻다라는 겁니까? 1.96 아니었는데 어쨌든 세이브 성률 별로 좋지 않았다. 이제 요거는 기억이 나가지고 그 부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6 이게 제가 좀 헷갈렸어. 근데 이거 나올 수는 있어요. 1.96이. 왜냐면 이제 아까 이제 뭐 워싱턴 그 경기에서 골리를 빼가지고 동점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하면 1.96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실점을 했지만.
그게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이 60분 단위로 이제 그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제가 헷갈렸습니다. 몬트리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력에서 뭔가 특장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크게 없어요. 냉정하게 크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득점력이 아주 출중하게 강력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븐 스트렝스 골이라든가 뭐 제가 이제 뭐 그동안 쭉 언급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한 언더독 입장에서 이번에도 임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1라운드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올해 조금은 좋아진 부분은 요소별로 필요한 자원들은 좀 갖춰지면서, 사실 이제 선수층을 보시더라도 뭐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라인 칭찬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칭찬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1라인조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팀들의 정말 의리의리한 1라인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급 이상 팀 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1라인이 좀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느낌의 화력이 나온다, 그런 느낌의 경쟁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경쟁력도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요소별로 그래도 이제 좀 필요한 자원들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파워플레이라든가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뭐 2라인, 3라인 선수들도 조금 더 이제 이 딱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적합한 자원들이 조금씩 더 생기고 있고, 확실히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1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은 약간 이제 강팀으로 조금 발돋움을 할 만한 이 전력 자체는 마련이 돼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도 경쟁력이 없었죠. 그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시즌 NHL 최고 득점 라인은 스즈킥, 슬라프코스키, 코필드 라인이었습니다. 요 라인에서 이제 49골이 터졌는데, 물론 이제 이것만으로 이제 정말 이제 넘버 원이라고 보기엔 사실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제 이 좀 라인 조합의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한 라인을 끝까지 고집을 하기보다는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완전히 이제 그건 또 다른 시간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고 득점 라인이다 해가지고 진짜 NHL 최고의 라인이냐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괜칠 쿠체로프 그 밑에 있구나.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게 바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괜칠 쿠체로프 옆에 이제 다른 애가 나와도, 그러니까 포인트 쿠체로프 옆에 다른 이제 헤이글이 들어와도 어떻게 보면 힘이 이제 나오고, 이제 템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조합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몬트리올은 그 정도의 유동성은 없어요, 지금. 전력에 그 정도의 유동성은 없기 때문에 그냥 슬라프코스키, 스지키, 코필드는 거의 쭉 그냥 시즌 처음부터 그냥 거의 쭉쭉 그냥 같이 손잡고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쨌든 결과가 굉장히 좋게 찍혔고, 이것도 이제 바라보시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정말 이제 1라인을 너끈하게 소환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구축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이 밑에 이제 코너 샤이플리 빌러디 지금 위니펙 1라인이었죠. 왜냐면 빌러디가 지금 빠졌으니까 48골이었고, 그리고 이제 괜칠 포인트 쿠체로프 44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에서 이제 최고 득점 라인. 어쨌든 이제 NHL에서 올 시즌 이 공격수 3명의 조합으로는 이 조합이 제일 많은 골을 올렸다라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 당연히 가치는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즈키 선수가 올해 정말 이제 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 선수 뭐 수비적으로 이제 근면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수비적 기여 이런 부분은 뭐 원래부터 좋은 선수였었죠. 근데 뭐 공격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 30, 59 작성을 하면서 거의 90포인트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슈팅 성공률도 좋은 편이고 페이스오프도 51.6% 상당히 준수한 모습이 나왔네요. 파워플레이 역시 그렇습니다. 라이네 선수 이번에 영입을 했는데 올해 이제 라이네 선수가 파워플레이 골을 15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15골은 리그 4위에 해당하는 수치더라고요. 이런 그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파워플레이에서도 이렇게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유용하게 활용이 될 만한 툴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비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레이너슨이 들어왔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하나하나 더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슬라프코스키, 스즈키, 코필드는 어쨌든 있었던 선수고, 근데 1라인이 어쨌든 구축이 된 상황에서 파워플레이에서도 지금 라인에가 들어오면서 살이 하나, 옵션이 하나 더 붙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퍽 전개를 할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레이너스 선수 참 좋았지 않습니까? 82경기에서 60어시스트나 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뭐 파워플레이 1라인 수비수라 이 역할도 같이 겸했잖아요. 이런 그림에서 수비에서도 공격 전개 카드가 올해 확실한 카드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마테송, 사바르 이제 수비 베테랑 페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번스, 아르미아, 그리고 뭐 드보렉이라든가 이런 느낌에서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물론 이제 뭐 이 선수들은 기존의 자원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자원들이긴 했는데 이런 느낌에서 어쨌든 팀이 하나하나 조금 더 구색이 갖춰지고 있고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뭐 이번에 영입된 카리에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관여가 돼 있으니까 가치는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이런 그림에서 하나둘씩 살이 붙고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올해 뎁스도 괜찮은 편입니다. 뎁스도 괜찮은 편이에요. 올 시즌 10골 이상 득점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팀은 몬트리올, 위니펙, 콜로라도 이렇게 세 팀이 10골 이상 득점자를 제일 많이 보유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니펙, 콜로라도랑도 조금은 비빌 만한 여지가 당연히 전력으로 못 비비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여러 부분에서 지금 경쟁력이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는 그림들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10골 이상 득점을 하면은 각 라인에서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만큼 많다. 14, 열 몇 명이었는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왜 안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리그 1위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뎁스적인 부분이 보완이 됐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지만 파워플레이에서도 좋은 옵션이 생겼다라는 거. 허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냐 그 라인에 뭐 이런 선수 생기면서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하키 팀으로서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더 생기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뭐 결실이라고 오래 보셔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좀 뭐 강점이라고 하기에는 강점하기로는 좀 약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올해 이제 몬트리올에서 관측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강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골텐딩이죠. 골텐딩.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골치 아픈 부분이긴 한데, 올해 결국은 이제 이 주전은 몽템보, 이제 백업은 도베슈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프리모가 이제 출장한 경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도베슈 선수가 어쨌든 이제 조금 더 이제, 경기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백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두 명은 솔직히 확실한 그 믿음을 갖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몽템보가 60경기 이상을 소화를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 하는 거는 이제 주전 골리로서의 작년보다는 한 계단 더 올라간 느낌, 반 계단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더 발전한 느낌을 전혀 못 보여준 건 왜냐면 좋을 때는 좋았던 경기들은 많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레이오프에 몽템보를 믿고 가가지고 멀리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과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랑 지금부터 계속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워싱턴도 그렇고 당장 이제 워싱턴 깨면은 어디죠? 뭐 그 캐롤라이나 아니면 뉴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팀들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텐딩에서 앞서가는 그림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몽템보와 도베슈 콤비라는 실제로 이제 이 시즌 평균 성적도 좋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나쁘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그런 느낌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세이브 성공률만 보면은 나빠 보이지만은 그래도 평균 실점 같은 느낌은 아주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평균 실점만 봤을 때도 평균 실점이 좋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이 일단은 팀 세이브 성공률이 리그 하위권입니다. 21위에요. 리그 하위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몽템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몽템보 선수가 올 시즌 4실점 이상 경기 숫자 바라보시면은 19경기입니다. 셰스토르킨과 소로킨 20경기 19경기 막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제 많은 숫자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에서 이게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 2, 3위. 제가 이제 요거 사실점이 그냥 이제 단순 숫자로 맞냐 적냐 이겁니다. 이거 랭킹을 매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5번째로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올해 이제 셰스토르킨이랑 소로킨이 어디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몬트리올 언론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야 우리는 셰스토르킨과 소로킨급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동네에서는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좀 까는 내용인 거고
일단 어쨌든 이 숫자 자체가 5번째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세이브 성공률 91% 이하 경기 숫자를 살펴보셔도 몽템보 선수는 7번째로 리그에서 많았습니다. 31경기나 있었어요. 베이멜카 선수가 32번이기 때문에 91% 이하 91% 이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것도. 물론 이제 마냥 나쁜 정도의 수준은 정말 이제 최악까지 수준은 아니지만은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선발골리의 기준은 한 91.5에서 91.6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한 0.5포인트 낮춰가지고 91을 잡았는데도 91%를 못 찍은 경기 숫자가 31경기나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60경기 출장했다라고 보셨을 텐데 절반의 경기에서 어쨌든 찍는데 실패했다라고 일단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낮춰가지고 90% 이하 경기 91%가 아니고 90% 이하 경기 90% 이하라고 하면은 좀 나쁘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기본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29경기입니다. 리그에서 5번째로 많았어요, 이것도. 우코페카 루코넨 선수가 이제 30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4위였었고, 29번 다 5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6위에 이제 조던 비닝턴 외에 2명, 이제 이렇게 28번씩 기록한 선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까 이제 91% 이하로 봤을 때 31경기였는데 90% 이하 경기가 29개라는 거는 90에서 91% 사이로 기록한 경기 숫자 한 2경기.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14번, 뭐 15번, 16번 뭐 이런 느낌이면 또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 몽템보를 믿고 가는 게 맞나? 그런 느낌의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순위. 왜 우리가 보시면은 경기 숫자가 좀 적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전체 세이브 성공률이 좀 이제 좀 저조한 꼴이라도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는 좀 높고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NHL에서 40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들의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순위를 매겨보면은 케빈 랑키넨 선수와 사무엘 몽템보 선수가 18위, 90.8%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40경기 이상 출장한 NHL 골리 숫자는 딱 30명이었거든요. 30명 중에 18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몽템보, 어쨌든 주전 골리는 몽템보 아니겠습니까? 몽템보는 저는 아무리 봐도 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꼽을 수는 없는 선수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팀이 구색이 맞춰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팀이 조립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긴 했는데 주전 골리 부분에서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래요. 어쨌든 그 과정을 확인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도 어쨌든 몽템보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약이 좀 필요한 선수는 조시 앤더슨과 브랜던 갤러거를 뽑았습니다. 베테랑 2명이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봉값을 못 해주는 대표적인 이제 몬트리올 선수 2명을 1명, 2명 꼽아봐라 하면은 이 2명의 선수가 거의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잘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올해는 사실 예년 대비 여전히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올해도 21골 17어시스트 그리고 15골 12어시스트를 올렸기 때문에 여전히 좋진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년 대비는 좀 좋은 편이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 최근 몇 년을 바탕으로 비교를 해보면 올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시즌입니다. 얼마나 이 2명이 그동안 부진했는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근데 이 2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게 될 텐데 몬트리올이 라인별 기용 시간, 그러니까 각 라인별로 이제 몇 분씩 기용을 했나라는 거 보면은 스즈키 라인은 704분 기용이 됐고요. 드보렉 라인이 지금 말씀드린 앤더슨이랑 갤러거가 들어간 라인입니다. 드보렉 라인이 539분. 그리고 제이크 에반스 선수가 출장한 라인이 313분이었거든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드보렉 라인, 그러니까 이제 앤더슨이랑 갤러거가 들어가는 이 라인을 생각보다 생루이 감독이 생각보다 중용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그림에서 받아들이시고 하나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네트 앞쪽에서는 둘 다 경기력이 좋은 편이었어요. 실제로 이 2명의 선수가 네트 앞에서 진짜 막 몸싸움이라든가 리바운드 주워먹는 거라든가 티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죠. 슈팅 숫자가 이제 이 갤러거 선수가 57개 그리고 골 13골 넣었는데 각각 상위 15%, 16%에 해당한 수치고,
앤더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팅 숫자 49개, 골 12개는 상위 24%, 19%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선수들의 명성치는 아니지. 최근의 기량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 네트 앞쪽에서의 득점이라든가. 그리고 앤더슨 선수는 기본적으로 스케이팅이 굉장히 빠른 선수죠. 역습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톱 스피드가 38km가 찍히면 상위 3%, 그리고 이제 32km 이상 가속이 319회를 했기 때문에 상위 2%입니다. 스케이팅은 진짜 뭐 여전히 손꼽히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림이라서 상대방 공격을 한번 끊어낸 이후에 역습이라든가 이런 그림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자원이에요. 물론 그 요즘에는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는 리그가 됐기 때문에 골을 이제 활약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무대에서는 네트 앞쪽에 전진을 해서 만드는 골이라든가 그다음에 힘싸움이라든가 네트 앞에서의 리바운드 이런 거 느낌에서의 좀 손쉬운 골들. 물론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쉽게 보이는 골들이죠. 이제 그런 골들이 사실 중요한데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갤러거와 앤더슨.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림이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몬트리올이 뭐 장기적으로 업셋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골을 이제 조금 수월하게 넣어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골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 골을 넣는데 그 힘을 또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두 명이다. 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예. 몬트리올 쪽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워싱턴 쪽으로 넘어가면은 워싱턴은 뭐 결정력이 역시나 괜찮죠.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올해 워싱턴은 역시나 이제 뭐 사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경기력을 펼치는 팀이고 뭐 베이거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결정력이 확실하게 돋보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올 시즌 5대5 상황에서의 득점을 보시면은 워싱턴 캐피털스가 190득점을 하면서 리그에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전체 1위 200골을 넘게 득점을 했고요. 5대5 상황에서. 그리고 템파베이 라이트닝. 제가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던 템파베이 라이트닝보다도 5대5 상황에서 4골을 더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템파베이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포인트라든가 쿠체로프라든가 헤이글, 그 다음에 이제 뭐 괜칠 이런 선수들도 이제 질비해 있고 막 정말 이제 뭐 1포인트 경기당 1포인트 이상 찍은 선수가 4명 뭐 이렇게 존재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팀보다도 캡스가 5대5 득점은 더 많았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올해 이제 캡스가 얼마나 이제 전반적인 공격에서 잘 풀렸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결정력 자체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고득점 지역 슈팅 성공률이 22.2%, 상위 10%, 중간 위협 지역 슈팅 성공률이 13.4%, 상위 10%고 장거리 슈팅 성공률조차 4.4%로 10%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져보시면 모두 이제 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세고 어떻게 보면 좀 리스트샷이라든가 스냅샷 같은 부분에서 이제 골이 많이 나온 중간 지역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먼 거리에서조차 이렇게 또 뭐 사실은 이제 치크런이라든가 칼슨이라든가 이 골을 뭐 산딘이라든가 이렇게 골 만들어 주시는 선수들이 많은 편 아니에요? 이런 느낌에서 결정력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나 이제 캡스가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슈팅 퍼센티지로 이렇게 환산을 시켜보면은 이게 이제 영역별로 따지면 이제 코너 쪽에서의 슈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슈팅 성공률을 이렇게 다 내보면은 워싱턴 캐피털스는 팀 슈팅 퍼센티지가 12.6%가 나오면서 상위 1%.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나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골 숫자는 286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위 4%였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이제 역시나 이제 확실한 결정력에서 나오는 득점에서 이득을 보는 이런 그림. 이게 캡스는 사실은 진짜 올해 팀이 지고 있어도 뭔가 역전의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진짜 한 2골차, 3골차가 나더라도 뭔가 역전의 그림을 만들 수 있을 법한 냄새를 풍기는 팀이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언급이 되는 베이거스랑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꼽으면은 위니펙 정도인 것 같거든요. 콜로라도까지도 가능은 하겠다.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리드가 한 2골, 3골 차내가 좀 벌어졌다라고 해도 이제 상대가 좀 안심을 할 수 없게끔. 근데 이제 거기에 캡스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고 이제 그 기반에는 아무래도 좀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올해 결과가 잘 뽑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뒷심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캡스가 올해 정말 뒷심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3피리어드의 득점 숫자 역시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109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3피리어드 골 제일 많이 넣었던 팀이었었고 콜로라도도 108골. 근데 이제 캡스가 그 다음으로 105골을 득점을 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피리어드에서도 좀 뒷심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팀이 사실은 1피리어드의 골 숫자도 90골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출발도 같이 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캡스가 좀 안정적으로 막 이기는 그런 느낌의 경기도 좀 꽤 있는 편이었죠. 어쨌든 그런 과정이었는데 일단 3피리어드에도 이렇게 골을 많이 넣는 모습 자체를 많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역전승과도 상당히 연관이 돼 있었는데 올 시즌 NHL에서 가장 많은 역전승을 올린 팀은 워싱턴 캐피털스였었습니다. 25번의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분야 1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거스랑 콜로라도가 각각 24번씩 역전승을 했네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스의 이런 이제 뒷심 같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은 몬트리올이 공격이 좀 잘 풀려가지고 한 두 골차 리드를 한 두 골차 정도 리드를 가지고 3피리어드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건 이제 결코 방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뛰어난 뒷심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이 골문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건 또 장기적으로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톰슨이랑 린드그런의 경기력 유지가 얼마나 될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 어떻게 보면은 캡스가 골텐딩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이 나왔었죠. 톰슨도 마찬가지고 린드그런도 마찬가지고 린드그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이제 작년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린드그런도 이제 뭐 그렇게 정말 이 백업으로도 기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어쨌든 올해도 뭐 괜찮은 경기력이었어요. 근데 뭐 린드그런이 올해 경기력 경기 숫자가 39경기인 이유는 톰슨 선수가 중간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었죠. 일단 톰슨 선수는 43경기에서 2.49의 90.1%, 91.0%, 90.1이 아니죠? 91.0%. 그리고 린드그런도 39경기에서 2.73에 89.4. 근데 이제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이제 이게 초중반이라든가 한 중반 이후 정도까지만 해도 이 두 명의 선수가 다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었어요. 린드그런은 올해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톰슨 주전골이라고 할 수 있는 톰슨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꽤 오랫동안 보여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2월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진짜 좋았습니다. 그냥 좋은 수준도 아니라 정말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캡스가 결국은 우승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두 명의 골리. 물론 이게 몬트리올 시리즈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캡스를 컨텐더급으로 뽑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동부 결승을 워싱턴 아니면은 어디냐 워싱턴이랑 템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템파를 이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들어가긴 해요. 이제 그 과정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톰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습니다. 10월에서 2월 성적은 23승 2패 3연장패였습니다. 2.05에 92.7. 그러니까 이때 왜 로건 톰슨을 안 뽑냐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월 이후부터 톰슨 선수는 8승 4패 3연장패 3.33에 87.7%로 2월 이후부터 경기를 굉장히 큰 폭으로 저하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역시 굉장히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93.2%에서 88.3%로 굉장히 크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도 일단은 로건 톰슨을 이런 전반기와 후반기의 극명한 경기력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후반기의 모습이 반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전반기의 모습을 플레이오프부터 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림이니까 회복을 할 것인가 이거 이제 하나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선수의 통산 플레이오프 성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건 톰슨 선수도 플레이오프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4경기에서 2.35의 91.1%. 좋죠? 그죠? 원래 이제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린드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39경기에서 2.73에 89점. 이거 아닌데 숫자? 숫자 안 바꾼 것 같은데? 숫자 안 바꿨어요. 이게 숫자 안 바꿔서 이게 틀린 숫자고
린드그런 선수가 지난 플레이오프에 레인저스한테 이제 4경기를 나와 가지고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았거든요. 80 몇 %였던 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4경기에서 물론 이제 할 만큼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게 경기의 전황을 100%확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거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린드그런도 4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80%대였어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건 톰슨이 그 후반기에 경기력이 나와가지고 2차전부터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골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린드그런이 출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도 좋은 전망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플레이오프 성적 틀렸다라는 거, 이 39경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는데, 성적은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경기 경험도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확 전황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변수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타스 선수 이탈한 이후에 워싱턴이 조금 경기력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 4월이라든가 이제 좀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경기들도 있었고, 생각대로 좀 잘 안 풀리는 경기들도 있는 편이었었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프로타스 선수가 이탈한 이후에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올해 이제 어린 자원들이 좀 눈에 띄는 자원들이 프로타스 맥마이클이죠. 프로타스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성적이 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30, 36이었으니까 맥마이클도 뭐 충분히 잘했습니다. 듀바 선수 라인에서. 근데 어쨌든 프로타스 선수가 빠진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이 선수도 앤더슨이랑 마찬가지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이즈도 크고 파워포워드로서의 경기력도 이제 좀 근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톱 스피드도 꽤 빠른 편이고, 그리고 가속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앤더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신장 대비해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고위험 지역 득점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슈팅 숫자도 이제 52개, 상위 20%, 그리고 슈팅 골 같은 경우에도 14골 기록을 했고요. 슈팅 성공률도 27% 가까이 득점을 했기 때문에 고위험 지역에서 어쨌든 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아까 이제 뭐 앤더슨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으로 워싱턴 캐피털스 조합별 득실 마진을 따져보셨을 때, 이게 이제 득실 마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나 찍혔는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합이 나왔을 때 결국 우리가 몇 득점을 하고 몇 실점을 했는가인데, 워싱턴 캐피털스 조합, 공격 조합 1등, 2등, 3등이 다 프로토스가 있는 조합이었어요. 맥마이클 디브와 프로토스 조합이 이제 12골 만들면서 12실점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10. 원래 이제 요 조합이 기본적인 조합이죠. 디브와 라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합이 프로토스 디브와 윌슨이 13골 만들면서 5실점 하면서 플러스 8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베치킨 스트롬 프로토스 이 조합이 이제 22골 만들면서 14실점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8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스가 있는 조합들이 대부분 지금 뭐 사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조합이 결국은 나오는 그림도 당연히 있는 거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건 또 공교로운 사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프로토스 있는 조합이 어쨌든 득실 마진에서 상당히 이제 구단 내 1등,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건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토스 선수의 공백이 어쨌든 뭐 후반기 뭐 4월 프로토스 선수 빠진 이후로 조금 이제 캡스가 흔들흔들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제 그런 배경에는 이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1차전은 빠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오늘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빨리 복귀해야 되는 자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즈 예상을 해보면은 팀 전력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캡스가 우세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골텐딩 부분에서도 제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쪽도 만만찮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몽템보가 크게 앞설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솔직히 앞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뭐 수비진에 물론 레이너슨 같은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저쪽에는 이제 공격에서 기억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양한 라인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칼슨, 치크런,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산딘,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선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공격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저쪽도 마찬가지로 1라인 아주 강력한 라인이 있지만 스즈키 라인. 하지만 뭐 이쪽 이제 워싱턴 이쪽에서도 뎁스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이쪽 1라인 같은 경우에도 오베치킨, 스트롬, 그리고 누구지? 오베치킨, 스트롬이 이제 이 나오는 이 1라인 아주 이제 경기력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바라보셔도 사실 대부분의 부분에서 이제 캡스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팀 전력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몬트리올이 2010년에 워싱턴을 만났을 때, 그 당시 이제 워싱턴이 프레지던트 트로피도 수상을 하고 동부 전체 1위기도 했었고요. 1번 시드, 8번 시드 이래가지고 몬트리올이 이제 2010년에 워싱턴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몬트리올 미디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도 어게인 2010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데, 2010년 플레이오프 당시에 1라운드 두 팀 만났을 때 할라크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게 되면서 4대3으로 워싱턴을 제압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몬트리올이 2라운드에서 피츠버그도 잡으면서 동부 결승을 가가지고 이제 이 필라델피아한테 1대4로 이제 패배를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활약이랑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때 할라크가 너무 잘했습니다. 할라크의 진짜 뛰어난 활약이 있었고요. 참고로 할라크가 승리를 거뒀던 경기들이 1차전 45세이브 1실점 승리, 5차전 37세이브 1실점 승리, 6차전 53세이브 1실점 승리, 7차전 41세이브 1실점 승리.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경기에서 할라크가 다 막아서 이긴 경기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할지 대충 느껴지시죠? 몽템보가 이런 경기 할 수가 있느냐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참고로 몬트리올은 슈팅 35개 이상 허용한 경기에서 올 시즌 허용한 숫자도 리그에서 8번째로 많았습니다. 17경기에서 이제 상대방에게 슈팅 35개 이상 허용한 경기가 있었는데, 허용 자체도 많이 했고요. 19번. 그리고 승률은 안 좋았습니다. 29.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리그에서 27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몽템보가 이런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면은 2010년의 시나리오가 재판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이제 몬트리올은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바라보시고 뭐 내년 시즌을 기대를 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는 4대1로 워싱턴이 조금 수월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후반기에 제가 몇 경기, 왜 후반기가 몬트리올 굉장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후반기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몬트리올은 후반부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이었잖아요. 그걸 플레이오프 마인드로 임했던 경기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플레이오프 이 경기들에서 지면은 굉장히 빡센 상황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절박함에 있는 상황에서도 몬트리올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시카고전이라든가 대표적으로 토론토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기력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반되는 부분이 좀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몬트리올 팬분들은 좀 과정 속에서 이런 이제 좀 즐거움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가 이 캡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라운드에는 조금 수월하게 올라가는 게 당연히 후위를 위해서도 좋겠죠. 왜냐면 이제 앞으로 더 가혹한 레이스가 있을 거니까 1라운드에서는 조금 이제 수월한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면서 좀 2라운드에 이제 캐롤라이나와 승자를 좀 기다리는 그런 포지션을 좀 일찍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몬트리올 워싱턴 시리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